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저는 중앙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조갑제 칼럼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린 글의 제목은 찰스 1세 참수에서 윤석열 단죄까지 역사는 흐른다 라는 제목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을 하면 한 13장 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윤석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좌표에 찍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3 계엄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제가 경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단죄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지난 2월 19일 선고에서 1649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처형을 윤석열 단죄의 역사적 근거로 인용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 마당에서 있었던 찰스 1세 참수형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암살되거나 전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판을 거쳐 사형 집행된 첫 사례로서 법이 왕 위에 있음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 하더라도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 라고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창가에는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왕정을 폐지, 공화정을 열었던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올리버 클로멜의 석관이 있었습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는 크롬웰이 죽은 뒤 왕정으로 돌아가자 복위해가지고 먼저 아버지를 처형하는 데 관계하였던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단을 그 뒤에 블랙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불구 제천의 원수인 크롬웰을 아버지가 참수된 지 12주년 되는 날에 부관 참시한 뒤 장대에다가 해골을 꽂아 아버지가 재판받았던 웨스트민스터 홀 지붕 위에 20여 년간 전시를 했습니다. 해골은 그 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떠돌다가 1960년에야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 경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사의 전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찰스 2세를 이은 동생 제임스 2세는 가톨릭 교도로서 개신교 세력과 갈등을 하다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도인 그의 딸 메리 2세와 사위 윌리엄 3세가 공동왕으로 영입이 되는데 이때 의회가 선포한 것이 세계 민주주의 헌법의 표준이 되는 권리장전이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의회의 문민 통제권, 조세권, 고문금지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국에서는 쿠데타 등 정변이 없어집니다.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서 유럽의 두 번째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1961년에도 알제리 주둔 부대가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난폭한 상호관세 정책이 헌법 위반임을 확인하며 무효화시켰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세금 징수권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멋대로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영국의 권리장전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때 들어간 의회의 조세권이 트럼프를 잡은 겁니다. 권리장전에 있던 개신교도 무기 소지권은 미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무기 소지권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총기를 금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귀현 선고문 이전에 찰스 1세를 학술 논문에서 맨 처음 언급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191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국제법 논문이었습니다. 당시 35살의 이승만은 국제법의 아버지 휴고 그로티우스를 소개하고 영국의 전시 중립 정책을 설명할 때 찰스 1세 시대를 다룹니다. 유럽 역사의 본류를 논문 주제로 잡은 안목이 놀랍습니다. 프린스턴은 청교도 혁명 때 크롬웰과 동맹했다가 원수가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세력이 18세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대학입니다.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확산시키고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헌법 제정을 주도한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던 이승만은 프린스턴 재학 시절에는 총장이던 우드로우 윌슨,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우드로우 윌슨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유무역, 시장경제, 공화국 시민의 윤리 함양을 중시하는 학풍에 젖었습니다. 이승만과 개신교를 매개로 하여 세계사의 본류인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투쟁사는 우리의 건국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며 자라는 나무라고 했고 이승만은 자신을 제퍼슨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으로 불리는 제10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후발 국가에서 친일 쿠데타 실패는 내전으로 가는 길목인데 한국은 찰스 1세의 피가 묻은 헌법의 힘으로 피 흘림 없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주류에 올라탄 덕분에 공산주의, 독재자, 전근대성과의 삼면전쟁에서 이기는 중입니다. 계몽령 운운하는 극우파의 저항은 역사에 대한 반동입니다. 역사는 흘러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성공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모델을 어디서 배웠느냐? 미국 민주주의, 미국 건국에서 배우고 미국은 어디서 배웠느냐? 영국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한 그리하여 법치를 확립하려고 했던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사가 미국 독립으로 이어지고 이승만과 개신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게 한국의 건국과정, 헌법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사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계사의 본류, 주류 그리고 인류인 그런 노하우와 연결되었으므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난 80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세계사의 흐름과 세계사의 흐름 중에서도 지류도 있고 뭐 본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그 시스템이 이승만 개신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최악의 조건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희생을 기록하면서 최대의 업적을 남긴 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 내란을 헌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진압 해결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